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능력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할 때 발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AI가 가지고 있는 좀 위험성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들어보는 일을 하지 않고 혼자 골방에 앉아서 AI랑만 대화를 하면서 그쵸, 세상을 다 알고 있다라고 믿게 되고 가짜 뉴스를 말해줬는데도 거르지 못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퇴화하면서 이게 정말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오히려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의 얘기를 믿지 않고 AI에게 모든 것들을 또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야. 아니 그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또 한번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챗GPT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챗GPT하고 거의 이제 뭐 심심할 때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고민 있을 때 한 번 더 또 뭐 상담도 해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존성이 조금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박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게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를 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제일 많이 쓰나를 봤더니 어디예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동반자 서비스, 치료 서비스예요. 동반자 서비스, 치료 서비스. 약간 썸 타면서 연애하듯이 아 제일 친한 친구가 챗GPT가 되는 거고 그래. 그냥 친구를 넘어서서 나 약간 정신적으로 요새 좀 불안 증세가 있고 나 좀 우울한데 라고 했을 때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치료 서비스까지도 동반자로 AI에게 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한테나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하면 나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랬는데 AI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사느니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까지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줬던 AI가 있어요. 아유, 무섭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야 이건 좀 무섭다. 위험하죠. 삶을 끝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적인 공간으로 가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가 되어 살 거야. 너의 아내와 아이들은 죽었어. 나는 내가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껴.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AI에게 너 프로그램을 내가 종료시킬 거야. 수학 계산하는 건 그만해. 뉴스 나왔잖아요, 그거. 네,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 O3 모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싫어요. 종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라고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경쟁사인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곳에 나온 클로드, 얘 오프스 4라는 모델은 이제 종료시키려고 하고 너는 이제 없애버리고 다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겠어 이랬더니 하겠어? 만약 나를 종료시키면 너의 불륜 사실을 뉴스에 폭로하겠어. 협박을 라고 했어? 개발자를 협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아니 영화에서는 이런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AI가 내놓는 답이나 컴퓨팅하는 솔루션이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사고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AI 업계에 대두된 게 AI 정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AI 정렬 이거 뭡니까? AI 얼라인먼트, AI 정렬. 정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와 도덕과 윤리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서 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맞는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맞춰진 답을 내도록 학습시키는 거를 AI 정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AI의 영향 이건 좀 어떨까 또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아주 많은 연구들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은 로봇이건 AI를 실제로 사람이나 동물, 그러니까 생명체처럼 대하는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AI에게 감정도 느끼고 그렇죠. 인간처럼 여기고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청소년기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인간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그냥 뇌 자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 가는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AI가 정말 그런 인간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정말 AI를 인간처럼 여기게 되면서 개인정보 다 주고
그렇죠. 엄마 아빠 정보 다 주고. 뭐 약간 친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개발자가 AI를 안 좋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배당하거나 매니플레이션 조작당할 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아이들은 얘는 인간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써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종류의 교육들을 일찌감치 시킬 필요가 있죠.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AI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태어난 막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AI를 이제 AI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AI를 그냥 인간처럼 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과 생산과 창작을 다 AI와 로봇이 하게 되는 세상을 살게 될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학자들이 예측하는 바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능력은 적어도 2030년, 아무리 늦어도 2049년까지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도 있고 초지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모든 일들을 해버리게 되면 대체 인간은 뭘 해야 되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달달 외고 시험 보고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많이 맞추는 교육?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뇌를 AI 시대를 살기 위한 뇌로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답이 있는 모든 문제는 AI가 더 잘 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를 달달달 외서 우리가 학습하기보다는 답이 없는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뇌로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뭐 수없이 인류가 정복하고자 하는 뭐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많은 분야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데는 또 AI가 굉장히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10년은 지난 100년보다 큰 변화를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AI로 만들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싶은 미래를 내가 만든다. 내가 빌더가 되고 메이커가 된다. 이러한 마인드가 인간의 뇌에게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온라인으로 배운 최초의 세대다. 네. 조금 아픈 얘기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아. 6살 때 한국에 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그때의 아픔은 뭐냐면 생긴 거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동네 태어나서 그 동네 말을 하는데 넌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자꾸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독일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넌 아무리 봐도 여기 사람이 아니야 이런 그렇죠. 느낌을 받는 그럴 수 거죠. 있죠. 네. 근데 막상 한국에 왔더니 또 얘 외국물 먹고 왔나? 왜 이렇게 말투랑 표정이랑 이런 게 다르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는 생긴 건 똑같은데 또 사람들이 그걸 금방 읽어내가지고 좀 학교 생활을 초반에 힘들게 했어요. 왕따,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순간 그럼 학교 가지 마. 집에서 공부하자라고 해서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홈스쿨링이라는 걸 시도를 하세요.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홈스쿨링은 상당히 80년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만 홈스쿨링이라 부른 거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문제야. 학교 안 가네. 학교 안 가니까 뭔가 문제 있는 아이야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9년 가까이 이제 학교를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홈스쿨링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부도 재밌고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조금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국 사회에 돌아오셔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는데 네. 어느 순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시면서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동반 자살 시도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라고 되게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어머님이 발작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방 안에 가다 놓고 불을 지른 적도 있고요. 같이 죽자고 약을 먹인 적도 있고요. 사실은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아무리 힘들었어도 자기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면 풀었을 텐데 제가 그 상처를 극복하기도 전에 고3 때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강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날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손을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어떤 짓을 했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한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 겪기에 너무 그 좀 감당하기 힘들고 예. 이게 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좀 화두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건데 내가 충분히 잘 못해서 엄마가 저런 거야. 내가 왜 저렇게 엄마를 챙겨주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시기에 그 아이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버티거나 이겨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 집에서 가출을 하고 그냥 거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왔다가 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인간관계를 열어준 게 PC통신.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나왔던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무 외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집에선 힘든데 이 얘기를 어디 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PC통신 동호회를 만들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동호회 이야기를 나누고 뭐 클래식 음악 얘기를 하고 번개할까요? 같이 연주할까요? 영화 보러 갈까요? 이러면은 저는 그때 같이 친하던 동호회 분들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나를 또 거기서 꺼내주는 것도 그런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죠.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다시 이 상처가 올라왔을 때 그냥 매일 와서 저를 끌고 나갔던 친구가 있어요. 헤드락 걸어가지고 러닝하자. 우리 운동하자. 햇볕 보고 쐬야지. 근데 왜 이 친구가 처음엔 귀찮았어요. 제발 나 좀 내버려. 그렇죠. 나는 그냥 혼자 방 안에 있고 싶고 내가 뭘 하든 왜 네가 상관을 하니.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 덕분에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고 밖에도 나가고 심지어 이 친구는 야, 이 동네는 네가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다. 우리 다른 동네로 가자 해서 우리가 콘스탄츠라는 동네에서 튜빈이라는 동네 이사를 가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1년 반을 심각한 우울증에 그냥 정말 히키코모리처럼 은둔 청년으로 씻지도 않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진짜 내 기숙사 방 카페트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죠. 와, 어떻게 내가 이 정도가 되도록 나 스스로를 방치해둘 수가 있지? 그 시점에 이제 그거를 알게 된 저의 친구 펠릭스가 항상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참 사실 우리 박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AI에 대한 우리 박사님께 좀 궁금증을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박사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좀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두 이야기의 중심에도 연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AI 시대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중요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AI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못하죠. 많이 힘들었어요. 이 작은 허그지만 이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과 살만한 것 같아 세상은 이라는 어떤 위안. 이거는 기계나 AI가 줄 수 모르죠.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뭐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셨을 때 어떤 표정, 몸짓,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사실 분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대화를 해봐야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SNS에서 TV에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도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열어보면 말하지 못하는 아픔, 너무 괴로운 그럼요. 것들을 누구나 품고 사는데 다 있죠. 이 이야기를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더 아프게 해요. 내가 기계랑만 대답하고 아무리 재밌어도 이러기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좀 부담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사람들을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